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제1회차에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각 회차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영역 8가지 영역의 25문제를 만나보게 되고 각 회차마다 200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재에 보시면 모두 3회분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각 영역마다 2강씩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했던 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회차마다 8영역이니 16강이 되겠죠. 16강을 3회분씩 하면은 모두 48강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가 완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회차에 해당되는 전반부 문제풀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단원별 문제와 같이 13문제, 12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범위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범위에서 단원별에서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게 잘 수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들의 이론,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 단계,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측면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또한 실제 문제와 유사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므로써 좀 실력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맨 뒤에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1회보다 2회가, 2회보다 3회가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탄력을 받아 마지막에는 온라인 모의고사가 있겠죠. 그 온라인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전반부 1번에서부터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발달의 원리입니다. 발달의 원리는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박스 처리해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인간 발달은 설계 도안과 같은 기본적이고 총체적인 기본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설계 도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형에서 부분이 전체를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부분이 전체를 형성한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 부분은 특정한 단계에서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전까지의 누적적인 발달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누적적인 발달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들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죠. 이게 바로 점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되어 나가는 것이 일종의 설계 도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달되어 가는 게 뭐라고요? 일종의 설계 도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각각의 부분이 됩니다. 이 각각의 부분이 바로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부분이 잘 발달되므로 전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성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점성의 원리는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겁니다. 에릭슨이 제시한 점성의 원리까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향성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라고 했죠.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발달의 방향이다. 분화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으로 분화가 되고 이것들이 통합적인 발달을 이룬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비가역적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연속적인 변화고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연속성이다. 연속적인 발달의 내용입니다. 개인차가 있다.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측면과 연관성이 있죠. 속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번 문제는 전공서적에 있는 점성의 원리 부분을 박스 처리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2번 문제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나왔습니다. 이론이면 정신분석 이론이 되겠죠. 주요 개념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되게 빡성의 문제는 옳은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비도입니다. 리비도는 원초화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본능 에너지를 우리가 리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초화는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정신세계를 바로 원초화, 이드라고 말하죠. 원초화는 본능, 충동과 관련성이 있고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초자합니다. 성격의 도덕적인 부분, 심판자로서 개인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이다. 심판자다. 자, 도덕적인 부분에서 초자, 슈퍼에고는 도덕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고 심판자, 고등법원 판사의 역할을 한다. 고등법원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자하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자아입니다. 객관적인 현실 세계와 초자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에고는 바로 현실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죠. 현실 세계와 원초화가 갈등을 보이고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은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성격의 중재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격의 중재자가 바로 자아가 되겠습니다. 가나다라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안나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신체화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했죠. 이건 속이 쓰린 겁니다. 내장근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내장근은 불수의근입니다. 불수의근과 연관성 있는 것은 신체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어떻게 외워라? 신, 불 이렇게 외우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의근이 있습니다. 수의근이나 감각기관이 있는데요. 수의근이나 감각기관과 연관성 있는 것은 전환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체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동형성,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여우와 신포도는 합리화의 대표적인 거고 이것을 신포도형 기제라고 합니다. 신포도형 기제의 여우와 신포도, 자신은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신포도형 기제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문학작품, 인간의 이중성, 인간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중성이나 양면성을 나타내는 방어 기제는 헬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권투 선수가 되었답니다.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권투 선수가 된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방어 기제인 승화라고 말하죠. 역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문제의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설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수치 주도성과 죄의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율성 대 수치심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문제에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8단계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재 그대로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설에 비추어서 봤을 때 2번을 이 대목을 자, 주도성 대 죄의식을 바로 자율성 대 수치심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유아기입니다. 제가 단계의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고요. 학령전기는 3단계가 됩니다. 청소년기는 5단계가 됩니다. 장년기는 7단계가 됩니다. 노년기는 8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유아기 들어갑니다.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신불은 1단계입니다.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시기가 바로 유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은 자수가 됩니다. 이것은 2단계가 됩니다. 에릭슨은 2단계를 초기 아동기라고 했습니다. 초기 아동기라고 했죠. 자, 2단계의 초기 아동기의 내용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학령정기가 맞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학령정기가 맞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2단계, 자, 우리가 이제 엄마, 그 다음에 관계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부모와의 관계, 학령정기가 아니라 이것도 초기 아동기에 해당됩니다. 수정해 드립니다. 초기 아동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학령정기를 정리하면 학령정기가 앞에 타이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령정기는 첫 번째, 주도성 대 죄의식이 됩니다. 주도성 대 죄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이걸 심리사회적 위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범위는 바로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돼요. 1단계는 엄마, 2단계는 부모, 3단계 학령정기는 바로 가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고 제가 앞에 있는 이것만 바꿔도 됩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 말고 이대로만 바꾸면 자율성 대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초기 아동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2번 지문은 잘못되었고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 대 자아정체감 혼란의 시기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말합니다. 생산성 대 침체감 하면은 장년기가 됩니다.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습니다. 자아 통합 대 절망감, 통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노년기는 자아 통합 대 절망감의 시기로 이전의 7단계를 종합하고 통합 및 평가하는 기간으로 신체적, 사회적 상실에 직면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정해 주시고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별표. 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는 제가 별표를 칠 거니까 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콜버그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도덕성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콜버그는 인지와 연관시켰어요. 도덕성을. 자, 도덕 발달은 개인의 인지 구조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지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덕적 판단에 위계적 단계가 있음을 강조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위계적 단계가 바로 6단계죠. 3수준. 자, 6단계라고 제시했던 학자가 바로 콜버그입니다. 자, 남성은 권리와 규칙, 여성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형태로 도덕이 발달된다. 이것은 콜버그를 비판하는 학자인 미국의 여성윤리학자인 바로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길리건은 남자와 여자의 도덕성에 있어서 성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녀의 도덕성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차 이론의 학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성은 권리와 규칙, 여성은 책임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남녀의 도덕성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콜버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콜버그는 남성 중심의 도덕성 발달을 제시한 것이죠. 개인이 도달하는 최종 도덕 발달 단계는 다를 수 있다. 최종 도덕 발달 단계, 마지막 도덕 발달 단계가 바로 보편적 도덕 원리인데요. 여기에 도달한 사람도 있고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따라서 최종 도덕 발달 단계는 개인이 도달하는 도덕적 발달 단계는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콜버그는 백인 남성을 위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편견을 보인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와 같은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5번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특징이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체크하시고요.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인간 행동 또는 성격과 관련된 이론 중에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프로이트, 두 번째 아들러, 세 번째 에릭슨, 네 번째 융, 5번 스키너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별표.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했다. 이 지형학적 모델이 바로 정신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이렇게 지형학적인 그림, 빙하입니다. 자, 여기를 의식, 자각 영역, 여기 해수면을 전의식, 의식할 수 있는 영역, 가능한 영역이라고요. 의식이 어려운, 자각이 어려운 영역을 무의식이라 하죠. 이러한 것들을 지형학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아들러는 대인관계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자, 대인관계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 여기서 사회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인간 발달에 대해서 전생에 접근을 시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8단계를 의미하죠. 에릭슨입니다. 아들러가 아닌 에릭슨입니다. 자, 3번. 에릭슨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거는 구스타브 칼 융이 되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행동이 강화에 의해 빈도와 강도가 결정된다. 강화에 의해, 이게 힌트. 강화를 이야기한 학자는 바로 스키너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인간은 창조적 존재다. 그리고 리비도라는 개념을 성적 에너지와 다른 영역의 에너지도 포함하는 생활 에너지라고 리비도를 이야기한 학자는,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면서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칼 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오답 노트에 드렸어요. 2번은 에릭슨, 3번은 융, 4번은 스키너, 5번은 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 문제는 각각의 지문에 학자가 한 사람씩 들어갔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파블로프와 스키너, 쏜다이크, 왓슨이 있고요. 사회학습 이론에는 반드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조작적 조건화는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와는 다르게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행하게 되는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인 행동 반응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말합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스키너 박스 실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반응이 바로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는 자동적이면서 수동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것이죠. 무엇을 제거해야, 안 좋은 것을 제거해줘야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행동에 뒤따르는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 반응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부적 강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전벨트를 맬 수 있도록 하는 소음장치입니다. 안전벨트를 맬 수 있도록 하는 안전벨트 매도록 소음을 제시하는 거죠. 소음을 제시하는 거. 좀 좋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소음이 나죠. 그러면 이러한 혐오 자극을 제거한다. 소음이 혐오 자극이에요. 이것을 제거하면 바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람직한 행동, 안전벨트를 매는 행동을 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바람직한 행동이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증가시켜 나가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부적 강화로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강화는 스스로가 중요하네요.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인지사고를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유지,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 그대로 자기 강화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인지사고를 통제하는 이유는 뭐냐? 바람직한 행동, 여기 나오죠?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 강화라고 말하고 이거는 반두라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개념이에요.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자기 강화입니다. 1번과 2번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고 3번은 사회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갑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도 마찬가지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상호 결정론이 나왔습니다. 상호 결정론은 수행, 판단,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벌써 틀렸죠? 수행, 판단,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조정입니다. 자기 조정 또는 자기 규제라고 하죠. 자, 수행, 판단, 반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행동 결과를 예견하고 통제하는 기준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 조정과 자기 규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회학습 이론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상호 결정론이란 것은 무엇이냐?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행동, 이 세 가지는 서로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호결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상호결정론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과 환경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것이고, 여기에 인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지와 환경과 행동은 바로 상호결정론에 입각하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해결했고요.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강화 스케줄입니다. 강화 스케줄 문제 잘 나오고 있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별표, 고정 비율 스케줄, 가변 비율 스케줄, 고정 간격 스케줄, 가변 간격 스케줄. 이 네 가지의 스케줄은 바로 간헐적 강화 스케줄이 됩니다. 특정한 반응 빈도를 보일 때마다 강화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이 빈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특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특정이란 단어는 일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빈도는 우리가 횟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와 연관된 것은 비율입니다. 일정한 것은 바로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정 비율 스케줄 맞습니다. 가변 비율 들어갑니다. 반응 빈도를 다양하게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정한다 그 말은 바로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하지 않은 것이니 가변 또는 변동이란 말 쓰죠. 반응 빈도라고 했으니 횟수가 되겠습니다. 이 횟수는 비율과 연관성이 있죠. 따라서 가변 비율 맞습니다. 자, 고정 간격 들어갑니다. 특정한이 들어갔습니다. 특정한은 바로 일정한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라고 했네요. 이건 횟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주는 것이 뭡니까? 고정 간격이 됩니다. 고정 간격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변 간격이 있습니다. 가변적 횟수라 했습니다. 가변적 횟수, 가변 횟수니 뭐예요?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가변 간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렸어요. 가변 간격은 자, 일정하지 않은 시간 간격입니다. 일정치 않은 시간 간격, 일정치 않은 시간 간격마다 주는 것이 바로 가변 간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네 가지의 개념 문제입니다. 지금 개념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자, 일정하면, 특정하면 그 말이죠. 이거는 고정이 되고요. 자, 일정치 않으면 이것은 가변 또는 변동이 되는 겁니다. 가변의 동의어는 변동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간격 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횟수나 빈도가 나왔다. 횟수나 빈도가 나오면 이것은 비율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놓으면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가나다가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는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의 원천입니다. 네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언어적 설득에 의해서 자기 효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기에게 준다. 이런 것은 반두라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대리 경험, 다른 사람의 성취 경험이요. 이러한 것들도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 성취 경험도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인 각성은 긴장감이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네 가지 시험에 출제된 바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이 답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장기적 보상이라고 그랬죠. 장기적 보상도 마찬가지 자기 효능감의 원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어적인 설득에 의해서 자기 효능감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 경험에 의해서 자기 효능감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과거 성취 경험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서적인 각성 또는 긴장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자기 효능감이란 건 앞에서 개념이 나왔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 자기 효능감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인본주의 성격 이론이 나왔습니다. 인본주의 성격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두 사람, 로저스와 매슬로우가 됩니다. 자, 로저스와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신분석 이론과 유사한 관점으로 개인을 이해한다. 아닙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바로 결정론적 관점인데 여기 있는 인본주의 성격 이론은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합니다. 반대하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인본주의 성격은 결정론적 관점이요. 결정론적 관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성격은 무엇이 결정한다? 심리가 결정한다. 그래서 심리적 결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리적 결정론을 따르고 있는 정신분석과 유사하다. 그래 나왔으니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존주의와 현상학 이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본주의와 실존주의와 현상학 이론. 현상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죠? 로저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로저스의 인본주의 성격 이론의 하나인 현상학 이론은 바로 지금여기라는 것을 강조하죠. 지금여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존주의나 현상학 이론은 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존주의 현상학 이론과 관련성이 있다는 대목입니다. 바로 나오죠. 인간을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신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로저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성격 이론에 로저스와 매슬로우가 들어가니 모두 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인본주의 성격 이론의 로저스와 매슬로우는 결정론적 인간관을 관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결정론이죠. 그러한 것들은 바로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11번 문제 영아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출생에서 2세. 이렇게 시험에서 연령을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에 낯가림과 분리불안이라는 게 나왔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낯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뭐죠? 애착 형성의 표시입니다. 애착이 형성되었으니 낯가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아가 낯선 사람에 대해 불안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낯가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불안 반응을 보이는 걸 뭐라 한다? 낯가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애착 대상자와
분리되었을 때 분리불안이 나타난 불안이 나타난 것을 분리불안이랍니다. 다시 주 애착 대상자와 분리가 됐을 때, 떨어졌을 때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 하고, 자, 낯선 사람이 있을 때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낯가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개념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3번입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화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화보다, 그래야 되겠죠, 분리불안 반응이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 틀린지 아시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는데 왜 분리불안이 더 많아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가 바로 분리불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리불안은 친숙 정도라든지 분리기관과 같은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친숙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한 분리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따라서 분리불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애착 유대를 형성한 영아들은 어머니와 분리가 되면 슬퍼하고 불안해하며 심한 울음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애착 유대를 형성한 영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인데요. 자, 어머니와 분리가 되면, 어머니가 주 대상자라 했을 때, 자, 분리되면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심한 울음만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분리불안이 그리 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타나는 거죠. 아이가 화를 낸다든지 저항이 나타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장을 다시 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보다 분리불안 반응이 더 적게 나타나는 거고요. 더 적게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적게 나타나는 거고, 더 많이 나타난 아이는 바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영아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애착이거든요. 그리고 낯가림, 분리불안 이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 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3번이 답이고요.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걸음마기입니다. 걸음마기는 2단계로서 2세에서 4세 정도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때 부모로부터 사회화 교육을 받습니다. 대개 대소변 가리기가 기본이죠. 그래서 사회적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학습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많은 탐험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 내의 대상을 상징화하고 성숙된 개념을 발달시키지는 못합니다. 환경 내의 대상을 상징화한다. 이 상징화라는 말이 좀 중요한 말이 되죠. 이때는 전조잡기에 해당되니 바로 상징놀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성숙한 개념을 발달시키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표상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징놀이를 쓰면 되겠죠. 상징놀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부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차 신체의 상부인 머리로 확산되어 신체 비율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먼저 집중되는 것은 바로 신체의 상부입니다. 신체의 상부이고요. 하부가 아니라 상부에서 하부로 간다고 했잖아요. 점차 신체의 하부로 확산됩니다. 하부로 확산이 되어서 신체 비율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발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진다. 1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발달의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 바로 잘못된 부분은 5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걸음마기에서 사회화 교육은 대소변 가리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대소변 가리기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탐험과 학습, 이때는 직립보행이 가능한 시기죠. 따라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탐험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환경 내의 대상을 상징화하는 것, 여기 상징적으로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표상 기술을 익힌다는 것 연관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징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성숙한 개념을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발달시키지는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발달의 순서와 방향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5번은 반대로 쓰여져 있으니 잘못된 부분입니다. 12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는 태아기의 증후군입니다. 자, 13번 문제 별표. 13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모아서 각색을 했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 중에 태아기에 나타나는 이상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이 있습니다. 혈우병이 있고요. 페닐케토노증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배열에서 21번 염색체가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거죠.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 총 염색체 수는 인간의 정상치가 46개인데 47개가 됩니다. 하나 더 있는 경우입니다. 21번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클라인펠터입니다. 클라인펠터는 남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염색체의 문제입니다.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유전병의 일종으로 남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클라인펠터입니다. 클라인펠터는 XXY 또는 XXXY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터너 증후군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의 형질이 나타나지만 난소의 발육이 완전하지 않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성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그런데 이 터너 증후군은 바로 X라고 하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 모두 다 성염색체 증후군입니다.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21번째이니 상염색체 증후군이에요. 즉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 이상 증후군이라면 클라인펠터와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해주는 인자가 부족하여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주로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혈우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페닐케토노증이 있습니다. 페닐케토노증은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의 하나인 페닐알라닌을 대사하지 못하는 유전병을 바로 페닐케토노증이라고 말합니다. 페닐케토노증은 단백질 분해 요소의 이상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지방으로 나왔었죠. 단백질 분해 요소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페닐케토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단백질 분해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닐케토노증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혈우병은 주로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 바로 이제 혈우병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나 터너 증후군이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오는 것이고요. 혈우병이나 페닐케토노증은 그리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있으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전반부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전반부 문제 지문이 조금 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긴 지문을 연습해야 또 실전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짧은 문제든 아니면 좀 길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